자,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성 여부에 관해서 구체적인 판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법 총론 562페이지에 구체적 사례마다 유형별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 여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처분성이 긍정되었다는 사례는 취소 소송에서 소송의 대상 적격을 갖추었으니까 각하를 당하지 않고 위법적법의 심사에 들어갔었던 처분들이에요. 자, 1번. 자, 농지계랑 조합과 직원의 관계. 그러면 직원이란 말을 쓰게 되면은 농지계랑 조합 말고는 전부 다 근무관계가 사법관계이니까 처분성이 없고, 자, 농지계랑 조합과 직원의 근무관계가 유일하게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있다라고 본 사건이에요. 그래서 원래 조합원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직원이란 말로 오타가 나온 그런 판결로 평가가 됩니다. 두 번째, 1-2번과 1-3번이 같은 구조인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제명하는 지방의회 의결은 지방직 의원에 대한 파면 처분으로 보고 처분성이 있다라고 본 사건이에요. 자, 그 밑에 판례도 지방의회 의장 역시도 지방의원들 중에서 선출직인데, 지방의회 의장에 대해서 불신임으로 지방의회가 의결하게 되면 의장 자리가 파면되는 거니까 역시 행정처분의 일종이고 처분성이 있다야. 여기하고 비교해서 지방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헌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사법심사가 불가능한 국회의원 통칭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법심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처분성은 없게 되고 지방의회가 구별하시면 돼요. 자, 1-4번부터는 우리 경고 나오게 되면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험을 안내하고 조심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일 수도 있고, 이른바 문책을 가하고 제재를 가하는 성격의 경고가 있게 돼요. 이때 1-4번. 자, 금융감독원장의 문책성 경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위험을 안내하는 내용이 아니고 잘못을 꾸짖는 제재의 성격인데, 자, 금감원장이 금융기관의 현직 임원에 대해서 문책 경고하게 되면 3년 동안 다른 금융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직업의 자유를 직접 건드리는 처분으로 받습니다. 분들이 뒤에서 보겠지만 비교 대상으로 현직 임원이 아니고 전 대표이사에게 문책성 경고를 하게 되면 어차피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취업 제한의 효과가 없어서 전 대표이사에게 하는 문책 경고는 처분성이 없게 돼요. 자, 그 다음 불문경고 사건이 경고라는 판례에서 가장 대명사가 됩니다. 자, 불문은 묻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 이번에는 묻지 않고 넘어가 주겠지만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는 내용인데, 근거가 공무원 징계 양정규칙이라고 하는 행정규칙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어차피 행정규칙은 공무원에게 내부적인 구속력이 있으니까 해당 사안이 발생하면 공무원은 불문경고를 취할 거예요. 이때 불문경고를 받게 되면 차후 1년 동안 표창장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 표창장들이 전부 다 나중에 의결된 징계보다는 한 단계씩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기능의 표창장 받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구체적인 기회 박탈의 의미가 있으면 전부 다 처분으로 보고 있는 게 우리 판례의 경향이에요. 그래서 불문경고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구조로 최신 판례 일종인데, 검찰총장이 직원인 검사에 대해서 경고 조치하게 되면 역시 인사 승진 등에 바로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검찰총장의 경고 역시도 검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최신 판례예요. 자, 그 밑에 아마 공부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결정 나오게 되면 행정부 내부에 결정에 불과한 건 외부에 있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으니까 처분성이 없고,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처분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때
장애보상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 등급 결정도 있고 국민연금법상의 장애 등급 결정도 있는데 전부 다 이 결정된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 문제가 직접 결정되니까 처분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2-2번과 2-3번이 최신 판례 중에서 이제 유명한 내용입니다. 자, 공단이 하고 있지만 법에서 권한을 위탁받았으면 공단도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청이 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회사에 대해서 개별 사업장마다 사업 종류 변경 결정하게 되면 이 결정된 사업 종류에 따라서 내야 되는 산업재해 보험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구체적 돈 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이니까 처분이다라고 보는 판례예요. 자, 여기는 우리 밑에 당구장 표시의 그 내용도 사례형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자,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사업장마다 사업 종류를 결정하는 건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직접 영향을 주니까 이른바 강학상 확인으로 봤던 내용이에요. 처분이고요. 그 다음 공단이 사업 종류 변경 결정하게 되면 이 결정된 사업 종류에 따라서 이제 국민건강공단이 사업주에 대해서 사업 종류 변경 결정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을 돈 내라고 이제 부과처분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항고성의 대상인 처분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자, 사업 종류 변경 결정과 보험공단이 사업주에 대해서 액수를 정해서 돈 내라고 하는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은 하는 사람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니까 원칙적으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은 우리 판례가 강학상 확인이다 라고 보고 있고, 자, 건강보험공단이 회사에 대해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은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니까 당연히 추구하는 법률 효과가 별개에 이어서 하자 승계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판례 뒤에 이어지는 유명한 쟁점이 첫 번째 처분인 사업 종류 변경 결정할 때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미리 방어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이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가는 가혹함을 주고 예측 가능성도 없다라고 해서 예외적으로는 하자 승계가 인정된다는 법리가 판례 뒤에 나오는 원문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이제 사례 문제가 대비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기존에 있었던 옛날 판례가 사업 종류 변경 결정, 이 결정에 따라서 내야 되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먼저 사업 종류를 변경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하는 것도 내야 되는 돈 문제를 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소송의 대상이 거부 처분이다 라는 판례가 원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사업인정 그러면은 우리 손실보상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 사업인정을 받으면 사업시행자가 이제 수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재탄생하는 구조이니까 이른바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허 처분으로 보고 있고, 민간 건설사일지라도 수용 권한까지 직접 만들어주는 특허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인정에서 잘 나오는 내용이 사업인정 다음에 공공사업 부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 협의 취득이 결렬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이어지게 되는데, 사업인정은 국토부 장관의 특허이고 수용재결은 수용재결위원회의 대리로 보고 있으니까 역시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하자승계 되지 않는다.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판례 3번은 우리 이제 부분 승인 또는 부분 허가라고 해서 우리 행정행위의 종류 볼 때 단계적 행정결정에서 보는 내용이에요. 그럼 단계적 행정결정에서 가행정행위인 직위해제, 예비결정인 적정통보, 부분 허가인 부지사전 승인 처분 모두 해당 단계에서는 전부 다 처분성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판례 4번은 이제 키워드가 퇴직연금이 해당 그분에게 잘못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 회차에서만 과다하게 잘못 지급된 부분을 돌려달라라는 행정청의 환수 통지는 그자에게 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이제 처분으로 봅니다. 근데 잘못 지급되었다라 말이 없으면은 그 다음 페이지. 자, 퇴직연금의 환수 통보가 아니고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 그러면은 돈을 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의 성질이 있는데 이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저절로 환수 여부와 금액이 정해지고 있으니까 행정청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아서 전혀 처분성이 없다 이런 내용이고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적용 대상도 아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전통지 안 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절차법에 어긋나는 문제도 없고 이거는 취소 판결 내려봐야 법을 다시 바꾸지 않는 한은 퇴직연금 환수를 안 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처분성도 없다 이런 사례예요. 자, 4-2번. 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 나오게 되면 과거에 은폐되었던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독재정권에서의 이제 불법 행위들이 밝혀졌으니까 전부 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법적 의무와 손해배상해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성이 있어요. 그 다음 4-3번 보시면은 이건 헌법의 용어입니다. 진정이라는 게 그냥 민원을 넣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성차별 내지는 인권침해 이런 이유로 진정 넣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 부서에서 심사 대상이 아니다 내지는 기각으로 거부하는 처분 나올 수 있는데 우리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처분이니까 행정심판이나 항고소송으로 이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거부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제 헌법소원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래서 헌법소원은 대한민국에서 딴 데서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내용이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면 헌법소원은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4-4번 보시면은 자, 토지거래 허가 자체는 우리가 인가라고 보고 있는데 요 일대는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역시 처분성이 있습니다. 하나 알아두시면은 지정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처분성이 없는 건 별정 우체국장의 지정 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읍장이나 면장을 지정하는 것. 이건 지정이란 말을 썼지만 이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하고 유사한 걸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별정 우체국장 지정이나 읍면장을 지정하는 건 처분이 아니고 나머지 지정 나오게 되면 전부 다 구체적이고 강제성이 있는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다 처분이에요. 자, 8-5번은 우리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할 때 공무수탁 사연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자,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겠습니다 라는 채용 승인을 거부하거나 채용 승인해줬다가 취소하게 되면 특정인에게 구체적 일자리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처분으로 보고 있고 그럼 처분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제 지방법무사회가 민간인 자격증 동아리가 아니고 행정주체이면서 행정청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공무수탁 사인으로 봐요. 자, 5-2번 보시면은 우리 작년, 재작년 연달아 출제가 되고 있는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고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게 되면 우선협상의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전부 다 국민의 구체적인 기회의 문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하나가 아니고 두 개 모두가 처분이다라고 보는 유명한 사례야. 구체적인 기회 부여, 기회 박탈 전부 처분입니다.
자, 5-3번 내용은 우리 공법상 계약에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인데 포인트는 산업단지예요. 첫 번째,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통보는 단순한 계약 해지를 알리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전부 다 행정청의 지위에서 공단이 우월한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률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한다. 그래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공장 운영 계획이 승인되는 의제 효과가 있는데, 입주계약을 해지당하면은 공장계획 승인이 이제 철회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전부 다 처분성이 있다라고 보는 유명한 사례들이에요. 자, 5-4번도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 변경 계약을 취소한다. 입주계약 해지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행정상 제재 의미가 있는 인허가 취소 철회 의미가 되니까 전부 처분성이 있다라고 봤어요. 자, 5-5번 방산물자 지정 취소. 지정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처분입니다. 자, 5-6번도 우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그러면은 구체적 기회박탈의 대명사니까 전부 처분이고, 자, 행정청인 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 정지하게 되면 군납 물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거니까 전부 다 처분성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5-7번도 오늘날에는 공공기관 운영법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도 전부 다 처분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 세부 내용이 공기업이고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자신의 내부 규정인 공급자 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그러면 처분의 근거는 지금 행정규칙인 그런 모습이에요. 내부 규정인 공급자 관리 지침 자체의 성격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행정규칙의 근거를 뒀더라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다 처분으로 보고 있어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어떤 공급업체에게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거래 제한 조치하게 되면 역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을 제한당하는 내용이니까 전부 처분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판례 6번은 우리 행정행위의 개념 정의에서 나왔던 판례예요. 공단이 하고 있지만 전부 다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탁받아서 분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분담금 납부 통지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돈 내라는 하명이니까 처분입니다. 자, 구조는 똑같이 농지법의 기초에서 농지처분 의무 통지. 그러면 이때 처분이란 말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매각의 의미예요. 자, 귀하는 농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실경작자가 아닌 걸로 판명되었으니까 일정 기한 내 농지를 매각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한 알림이 아니고 매각하라 라고 매각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농지법에 규정이 따로 없으니까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봅니다. 근데 이 농지처분 의무 통지 받고도 기한 내에 농지를 매각 안 하고 있으면 그때는 의무 불이행자가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받고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고, 이때 농지법에서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받고서도 기한 내에 매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 농지법에서 팔지 않으면 팔 때까지 돈 내야 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법과 달리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특이하게 농지법 자체에서 비송사건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결하겠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이라는 불복 절차가 따로 예정돼 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은 없다.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정리하자면 농지처분 의무 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 알림장이 아니고 매각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고, 농지처분 의무 통지에 대해서는 불복 방법이 농지법에 따로 없으니까 당연히 처분성이 있게 돼요.
근데 농지처분 의무통지 받고도 이행을 안 하게 되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을 쓸 수 있는데 여기는 비송사건으로 해결하겠다라는 특별한 불복 절차를 정하고 있으니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처분성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구별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3번은 우리 암기사항이에요. 법 외 노조 통보 이렇게 하게 되면 법 바깥에 있는 노동조합이다. 이 말이 불법 노조다라는 내용이고 이 통보받게 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 노조가 되니까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바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7번은 우리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국유재산에 행정재산, 일반재산 가리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겐 변상금 부과 처분 당연히 구체적인 하명이고 처분성이 있어요. 자, 7-2번은 우리 소방행정법에서 한번 정답으로 나왔었는데 첫 번째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입니다. 그럼 겉으로 볼 때는 총포약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의 모임이지만 전부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고 행정 권한을 보유할 수 있는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자, 그럼 협회니까 사단법인이고 회비 납부 의무자에게 회비 납부 통지하는 건 전부 다 구체적으로 돈 내라고 하는 부담금 부과 처분이고 하명이니까 당연히 항고성의 대상이 돼요. 자, 여기는 우리 정답을 한번 출제가 되었고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고판례에서 화약류 제조 판매 수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갑회사가 본인들은 이 총포약 안전기술협회의 회원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직 회비 납부 통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앞으로도 회비 납부 의무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소외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전부 다 회비 납부 통지를 받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의무를 항고서로 다투는 게 실익이 있는 거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장래 미래에는 우리가 회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걸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건 현재 존재하는 권리 의무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소이익이 없고 각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같은 위험물 쪽에서 이제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화약류 안정도 시험을 받으라고 하는 검사 명령은 단순히 권고에 불과한 게 아니고 위험물에 직결되는 안정도 검사 명령은 하명이고 전부 다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령 받고 검사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직접 예정돼 있으니까 전부 다 처분되네요. 자, 7-4번도 자, 감찰명령 사건은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어서 자, 차량 보유 대수를 감소시켜라 라는 하명이니까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여기는 시험에 많이 나왔고 좀 더 추가적 의미를 보시면은 자, 행정청은 면허 발급 이후에도 그러면 운송선 면허가 발급될 때 여러 가지 부관이 붙어 있는 게 원칙인데 자, 면허 발급 이후에도 자, 운송사업의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성 필요가 있으면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러한 걸 준수해야 된다라고 준수사항을 정하고 위반할 경우 감차 명령을 때리겠다라는 내용의 면허 조건을 처분 이후에도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행정행위의 부과는 면허 발급 이후에도 법에 근거 있거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그런 게 없더라도 사정 변경이 생기고 필요하다면 사업 무관이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고 두 번째는 자, 부관의 불이행을 이유로도 얼마든지 감차 명령과 같은 제재 처분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7-5번은 교육감이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자, 7-6번 지자체장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심지어 특별감사까지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시정해라 라고 시정조치 했던 결과를 최종 문서로 보고해. 마찬가지 7-6번도 특별감사 결과 시정해라. 그리고 시정 결과를 관계 서류와 함께 문서로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 전부 다 가불관계 상명하복이 명백하기 때문에 전부 다 처분이라고 봤어요. 특히
특히 7-6번 사례에서는 특별감사라는 말을 이제 체크해 두시고, 요 내용은 어차피 특별감사했고 이것저것 지적사항과 지사항이 있었고 시정조치를 시정했는지를 보고하라. 이거 전부 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쟁점까지 딸려 있으니까 하나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감사 결과 여러 가지로 의견을 많이 주고받았었으니까 굳이 중복 절차가 의미가 없다는 취지에서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쟁점까지 있는 게 사회복지법인의 특별감사 사건이에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소득금액 변동통지 나오게 되면 누구에 대해서 하는가 고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월급 주는 법인에게는 당연히 원천 징수를 이 변동된 소득 금액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다시 해야 되는 의무를 주고 있으니까 처분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비교 판례 보시면은 이 원천 징수 의무자가 아니고 원천 납세 의무자가 소득의 귀속자. 자기가 노동을 했으니까 자기가 소득을 가져갑니다. 여기가 직원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소득의 귀속자 또는 원천 납세 의무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 소득금의 변동 통지가 전혀 처분성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소득금의 변동 통지는 이 변동된 소득금액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다시 하라 라고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는 처분이겠지만 원천 납세 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해서는 전혀 처분도 아니에요. 남는 건 직원이 회사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은 없는 게 원칙입니다. 회사와 직원은 별개이니까 회사에 대한 처분 가지고 직원이 싸울 수 있는 자격은 없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8-2번과 8-3번은 앞서 우리 공법상 계약에서 중복되는 판례입니다. 국책 연구개발 사업, 과학기술기본법 요거 나오게 되면 연구개발 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 조치 또는 두뇌한국 BK21 사업협약 해지.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계약직 공무원 계약 해지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정청이 위반자에 대해서 우월한 지위에서 제재를 가하는 처분이라고 봐요. 자, 근데 비교 판례 보시면은 한국연구재단이 하고 있고 사안은 BK21 사업협약과 관련된 사안인데 연구팀장인 대학 교수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 총장에게 네 연구팀장 그 교수가 문제 있으니까 이 정도 징계를 하라. 이거는 한국연구재단이 대학교 총장이라고 하는 공무수탁 사연한테 기관 둘 간에서 의견 검토하는 거지 이게 징계 대상자에게 직접 징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징계 요구는 전혀 처분성이 없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원에게 뭔가 의견을 표시하는 것도 공무원 둘 간의 문제이니까 처분성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밑에 우리 교육공무원 사례였고, 자, 심사라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심사 승진 방식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그 사람을 승진 임용 인사 발령에서 제외시키게 되면 승진의 기회 박탈이니까 당연히 처분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 이제 비교 판례가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경찰 공무원 사례에서 심사 승진이 아니고 시험 봐서 승진하는 시험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처분성이 없다라는 비교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그해 시험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라는 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경찰 공무원 시험 승진 대상자 시험 제외는 처분성 없고 비교해서 심사 승진 방식의 교육 공무원 승진 임용 인사 발령 제외는 승진의 기회 박탈인 처분성이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기회 박탈과 이제 명예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